만약 청취자님이 지금 파이썬 기초 인강에 그 재생 버튼을 또 한번 누르려고 하신다면 당장 마우스를 내려놓고 멈추셔야 합니다. 네, 정말 멈추셔야죠. 인지과학 데이터에 따르면요. 우리가 방금 주말 내내 시청한 10시간짜리 튜토리얼 중에서 다음 주까지 머릿속에 남는 분량이 단 2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시간이면 양호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수많은 강의를 막 섭렵했지만 막상 빈 에디터 화면을 마주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현상, 우리가 흔히 튜토리얼 지우기라고 부르는 이 늪에서 허우적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정말 흔한 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이 딥다이브에서 다룰 자료들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 지독한 튜토리얼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2026년이라는 이 고도의 AI 시대에 맞춰서 단 2주 안에 파이썬 기초를 딱 끝내고 30일 만에 실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말이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튜토리얼 지옥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유요. 네. 이건 결코 청취자님의 코딩 재능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학습 방식의 오류거든요. 아, 방식이 잘못되었다? 네네. 코드를 그냥 눈으로 읽고 강사의 타자를 구경하는 수동적 학습은 기억 잔존율이 20%에 불과해요. 고작 20%요? 네. 하지만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고 코드를 부수고 에러를 막 내뿜는 능동적 학습에 기억 잔존율은 75%에서 최대 90%까지 치솟습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행동 원칙이 바로 이번 로드맵의 핵심인 80대 20 학습 법칙입니다. 80대 20 법칙. 보통 전체 시간의 20%만 이론에 쓰고 80%를 실습에 쓰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들어가 보죠. 모니터 왼쪽에 튜토리얼 영상을 띄워뒀다면 오른쪽에 빈 에디터를 열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단순히 강사의 코드를 똑같이 따라치는 필사를 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아, 절대 아니죠. 필사는 눈으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동적 노동이거든요. 진정한 80%의 실습은 마이크로 빌드 루틴이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빌드요? 네, 영상을 보다가 딱 멈추고 강사가 다음 줄에 어떤 제어문이나 변수를 쓸지 미리 예측해서 타이핑해보는 겁니다. 아, 먼저 예측을 해라. 네네. 그리고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잘 됐네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만족하면 안 되나요? 네, 일부러 변수명을 틀리게 적거나 들여쓰기를 망가뜨려서 터미널 창에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쏟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러 에러를 낸다고요? 그렇죠. 시스템이 대체 어디서 비명을 지르는지 확인하고 그걸 내 손으로 직접 수정하는 그 사이클. 이 과정 자체가 전체 학습 시간의 80%를 꽉 채워야 합니다. 예측하고 일부러 부수고 다시 고친다. 와, 확실히 뇌를 100% 가동해야 하는 방식이네요. 피곤하지만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해보시죠.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챗GPT나 코파일럿한테 파이썬으로 리스트 안에 짝수만 걸러내는 함수 짜줘 라고 프롬프트만 치면 주석까지 완벽하게 달린 코드가 진짜 1초 만에 튀어나옵니다. 네, 너무 잘 짜주죠. AI가 모든 걸 다 생성해주는 시대인데 빈 화면에서 변수랑 반복문을 일일이 타고나면서 80% 시간을 쏟으라는 이 법칙. 솔직히 너무 구시대적인 접근 아닌가요? 아,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로드맵에서 가장 흥미롭게 재해석된 부분입니다. 오, 그런가요? 만약 그 80%의 시간이 단순한 타이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겠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80대 20 법칙이 길러내는 핵심 근육은 타이핑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바로 인프라 제어와 트러블 슈팅 능력입니다. 인프라 제어요? 네, 코드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거든요. AI가 아무리 완벽하고 우아한 코드를 짜줘도 내 로컬 컴퓨터의 파이썬 버전이 안 맞거나 가상환경 세팅이 꼬여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 패키지 충돌나고 그러면 골치가 아프죠. 맞아요. 그런 의존성이 충돌하면 그 코드는 그냥 예쁜 텍스트 쪼가리에 불과해요. 아하, 코드 자체의 논리보다 그 코드가 구동되는 환경을 지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경로를 설정하고 실행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붉은 에러 로그들을 긁어서 다시 AI와 대화하며 원인을 좁혀가는
그 집요한 과정. 네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가장 훌륭한 80%의 실전 학습입니다. AI는 코드를 생산할 뿐 그 코드를 내 컴퓨터라는 현실 세계에 안착시키고 시스템과 연결하는 건 오직 인간의 몫이니까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로드맵의 첫 1주에서 2주, 즉 페이지 1단계에서는 플라스크나 판다스 같은 화려한 프레임워크의 유혹을 모두 끊어내야 합니다. 기본기만 파는 거군요. 네, 오직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뼈대, 제어 흐름, 데이터 구조, 그리고 터미널 환경 자체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제어력을 길러야 해요. 좋습니다. 터미널 창에서 에러와 씨름하며 기초 체력을 다지는 2주가 지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루프문 몇 개 돌릴 줄 알고 스크립트는 이제 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이죠. 그런데 스크립트 파일 하나랑 실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이 간격을 페이즈 2와 페이즈 3에서 어떻게 메꿔야 합니까? 거기가 고비죠. 소스제로의 로드맵을 보니까 터미널 기반의 투박한 퀴즈 앱이나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 같은 걸 만들려고 되어 있던데요. 솔직히 2026년에 텍스트 앱이라니 당장 AI한테 리액트로 멋진 웹 UI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촌스러운 걸 해야 하죠? 화려한 UI는 본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가린다. 페이지 2와 3의 진짜 목적은 앱의 외관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여러 개의 모듈과 파일로 분할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아, 파일 나누기요? 코드가 50줄일 때는 파일 하나로 충분하죠. 하지만 500줄, 5000줄로 넘어가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절차지향적 코드는 진짜 재앙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도입이에요. 객체 지향이요. 클래스 만들고 상속받고 다형성 구현하고. 파이썬 좀 해본 분들이라면 문법 자체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문법은 쉽죠. 그런데 솔직히 요즘 실무에서 특히 스크립트 위주의 AI 파이프라인이나 데이터 분석에서 객체 지향의 설계 철학까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함수 단위로 쪼개서 LLM한테 던져주면 알아서 잘 굴려주는데 초보자가 벌써부터 객체 지향 아키텍처를 잡겠다고 덤비는 건 너무 오버 엔지니어링 아닌가 싶거든요. 절차지향 코드나 단순 함수 모음이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외부 API와 통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유저 세션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복잡해진다는 거죠. 네, 객체 지향은 단순히 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복잡성으로 통제하기 위한 경계선 긋기입니다. 청취자님은 단순히 코더입니까? 아니면 아키텍트입니까? 이걸 묻는 철학이죠. 흔히들 객체 지향을 요리에 비유하잖아요. 재료, 도구, 요리사를 객체로 나누는 식으로요. 네, 많이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저는 그 비유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 도시계획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절차지향 코드는 상하수도 배관과 전력망, 가스관이 한 대 뒤엉켜서 지어진 불법 건축물 같은 겁니다. 화장실 파이프가 터졌는데 집 전체를 허물어야 하죠. 아, 끔찍하네요. 반면 객체 지향은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는 조닝 작업인 겁니다. 유저 관리 구역과 데이터베이스 통신 구역을 엄격히 나누고 서로 내부 구조는 모른 채 메시지만 주고받게 하는 거죠. 와, 그 도시계획 비유가 객체 지향의 캡슐화와 추상화를 훨씬 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유저 객체는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데이터 저장해줘 라는 메시지만 던지면 되죠. 깔끔하네요. 이게 구축되어야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갈아 끼워도 유저 구역 코드는 한 줄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체감하려면 작더라도 여러 모듈이 맞물려 돌아가는 터미널 프로젝트를 직접 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건축물을 직접 지어봐야 설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를 짓다가 대형 화재라도 나면 시스템 전체를 어제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즈 3에서 Git과 GitHub 그리고 IDE 디버거 같은 도구들이 필수로 들어가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무작정 프린트 함수만 수십 개 찍어가며 에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디버거로 시간을 멈춰놓고 도시 내부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들여다보는 통제력이 필요하죠. Git은 내가 망친 요리 레시피를 어제 버전으로 되돌려주는 마법의 일기장 같은 거고요. 네, Git은 단순한 백업 도구가 아니라 실험과 실패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튜토리얼 지옥을 완전히 박살낼 로드맵의 하이라이트, 페이지 4인 30일 포커스 플랜으로 돌입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을 다졌으니 이제 링 위에 올라갈 시간인데 이 30일 플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지금까지 얕고 넓게 배웠던 지식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좁힌다. 네.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AI 등등 수많은 분야 중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30일 동안 오직 그 한 분야의 실전 프로젝트 1개를 무조건 세상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하나만 깊게 판다. 청취자분들이 확 와닿을 수 있게 자료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예시들을 좀 살펴보죠. 2020년 트렌드에 맞는 매력적인 예시들이 꽤 있던데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예시는 바로 나만의 AI 에이전트 구축입니다. 오, 에이전트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랭체인과 랭그래프를 활용하면 단순한 챗봇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파이썬의 역할은 놀랍습니다. 에이전트에게 파이썬으로 작성된 도구를 쥐어주는 거거든요. 도구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로컬 컴퓨터의 특정 폴더에 있는 제이슨 파일을 읽고 쓰는 파이썬 함수를 만들어서 에이전트에게 연결해 줍니다. 네네. 그리고 프롬프트로 최근 한 달간 가입한 유저 더미 데이터를 오명치 생성해서 파일에 저장해줘 라고 지시하는 거죠. 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LLM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이 가진 파이썬 작성 도구를 호출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생성해냅니다. 진짜요? 와, 그거 좀 소름 돋는데요? 대단하죠. AI가 그저 텍스트만 내뱉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매개체로 물리적인 로컬 환경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엔 우리가 AI한테 코드를 짜달라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면 이제는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AI가 내 시스템 안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팔다리를 달아주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인 패스트 API를 이용해서 나만의 LLM 채팅 연동 서버를 띄우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예시죠. 아니면 내가 즐겨하는 게임의 아이템 데이터가 담긴 CSV 파일을 분석해서 최적의 파밍 루트를 계산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도 있었어요. 결국 남의 예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파이썬을 쓰라는 거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30일 동안의 하루 루틴은 철저히 80대 20 법칙에 의해 통제되어야 해요. 하루 루틴이요? 네. 하루 20시간을 투자한다면 90분은 에디터를 켜고 직접 코드를 짜며 빌드하는 데 씁니다. 그러다 벽에 부딪히면 딱 15분에서 20분만 문서를 보고 즉시 학습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오늘 마주친 에러를 메모하고 커밋하는 시간입니다. 90분 빌드, 20분 스터디, 10분 커밋. 하루 루틴이 명확하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80대 20 법칙의 실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청취자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좋아, 30일 동안 에러랑 싸워서 앱이 돌아가네. 배포 끝. 근데 페이지 5랑 페이지 6가 또 있네. 코드가 돌아가면 장땡이지. 굳이 더 복잡한 걸 배워야 하나. 충분히 그런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앱이 그냥 혼자 쓰는 토이 프로젝트 수준에 머문다면 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할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코드를 팀원들과 공유하고 유저 트래픽이 몰리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가져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페이지 5의 목표는 여러분의 투박한 코드를 파이썬답게 리팩터링하는 겁니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나 위드 구문 같은 컨텍스트 매니저, 그리고 데코레이터 같은 문법들이죠. 솔직히 리스트 컴프리hension 같은 건 처음 보면 거의 아무문 같잖아요. 기존 포문으로 여러 줄 쓰면 초보자도 읽기 편한데 왜 굳이 그걸 한 줄로 압축하는 멋부리기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멋내기가 절대 아닙니다. 파이썬다운 코드는 시스템의 보일러플레이트, 즉 뻔하고 반복적인 코드를 제거해서 인지적 과부하를 막아주거든요. 뇌의 부담을 덜어준다? 네, 예를 들어 위드 구문을 쓰면 파일을 열고 읽은 뒤에 개발자가 실수로 닫는 걸 까먹어서 발생하는 끔찍한 메모리 누수를 원천 차단해줍니다. 코드가 짧아지는 건 부차적인 거고요. 본질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코드를 줄이는 게 멋내기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를 차단하는 방어 기제였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로드맵의 마지막 종착지인 페이지 6, 성능과 동시성 파트는 어떤가요? 초보자들이 파이썬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잖아요. 스레딩, 비동기, 멀티프로세싱, 용어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이걸 왜 알아야 하죠? 이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파이썬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알아야 합니다.
파이썬 내부에는 GIL이라는 거대한 문지기가 존재해요. 문지기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회의실에 10명의 천재적인 개발자가 모여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회의 규칙상 발언권 막대기를 손에 쥔 단 한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9명은 무조건 기다려야 하죠. 헐, 내 컴퓨터가 10코어짜리 초고성능이어도 결국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못하는 거군요. 엄청난 병목 현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변수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대신 연산 속도에서 손해를 보죠.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페이지 6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죠? 만약 앱이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하느라 CPU를 미친 듯이 써야 한다면 이 규칙 자체를 무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멀티프로세싱이에요. 회의실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막대기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아예 회의실을 찢어버린다. 확 와닿네요. 그럼 반대로 어싱크 IO. 같은 비동기 처리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어싱크 IO는 외부와 통신할 때, 즉 입출력 바운드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LLM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오기까지 3초를 기다려야 한다고 보죠. 네네. 막대기를 쥔 채로 3초 동안 멍하니 서 있는 건 낭비잖아요. 어싱크 IO는 질문을 던진 뒤 난 답변 올 때까지 다른 일 하고 있을게 라며 잽싸게 다른 일을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와, 똑똑하네요. 이 메커니즘을 구별하는 게 실무에서 왜 중요할까요? 이 지점에서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어떤 큰 그림이죠? 최근 기업 환경을 보면 AI의 환각 현상을 막기 위해 대규모 RAG 시스템, 그러니까 검색 진당 생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거든요. 질문이 들어오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문서를 파싱해서 API를 수십 번 호출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API를 기다려야 하는 전형적인 비동기 작업의 극치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동기 메커니즘을 모른다면 시스템은 질문 하나 처리할 때마다 5초씩 멍하니 대기하며 고속도로를 꽉 막아버릴 겁니다. 끔찍하네요. 결국 이 동시성 처리 능력은 단순한 속도 개선이 아니라 기업 서비스의 초당 처리량과 수천만 원의 서버 비용을 결정짓는 무기라는 거죠. 아, 머릿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던 퍼즐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네, 저도 설명하면서 짜릿하네요. 처음에 터미널 창에서 빨간 에러 메시지 띄우며 실험했던 그 작고 초라한 스크립트가 객체지향이라는 도시 계획을 거치고 비동기 처리라는 고속도로를 만나면서 결국 거대한 아키텍처로 진화하는 거였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튜토리얼 지옥을 벗어나서 직접 손을 더럽혀가며 코딩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결합될 때 파이썬은 AI 시대의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접착제가 되거든요. 정말 밀도 높은 딥다이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눈으로만 보는 수동적인 튜토리얼 시청을 멈추십시오. 꼭 멈추세요. 네, AI는 스스로 에러를 디버깅하고 GitHub에 코밋까지 해냅니다. 코드를 어떻게 짤 것인가의 기술적 장벽이 무너지는 세상이 온다면 파이썬 개발자인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의 스킬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기술 장벽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라 남는 건 결국 방향성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발견하고 그걸 왜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 하는지 기획하는 아키텍트의 통찰력입니다. 아키텍트의 통찰력. 오늘 튜토리얼 창을 닫고 빈 에디터를 여시면서 나는 지금 코드를 암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빈 에디터 화면이 막막했던 건 코드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만의 명확한 문제의식과 설계도가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 백지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화면을 여러분만의 진짜 코딩으로 채워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AI 시대의 파이썬 로드맵을 딥다이브 해봤습니다. 청취자님, 고민할 시간에 지금 당장 에디터부터 켜고 첫 줄을 시작하세요.